여러분, 혹시 옷장 속에 휴고 보스 정장 한 벌쯤 갖고 계신가요? 혹은 도로 위를 질주하는 벤츠나 BMW를 보면서 저게 성공의 상징이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련된 디자인, 완벽한 마감, 그리고 압도적인 아우라.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단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판타지를 팝니다. 그런데 만약 그 화려한 판타지의 시작이 인류 최악의 범죄 집단, 나치의 군복을 만드는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나치 제국의 어두운 명품 비즈니스입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정권이 어떻게 패션, 자동차, 건축을 통해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 부와 권력을 쌓아 올렸는지 그 소름 끼치는 경제학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런 돈의 이면, 역사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경제적 지혜의 시작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여러분의 지적 자산을 불리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겁니다. 이야기는 1930년대 초반 절망의 도시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베르사유 조약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독일 경제를 말 그대로 박살냈습니다.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닥쳤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전 재산이었던 돈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는 세상. 사람들은 땔감이 더 비싸서 지폐를 태워 난방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닥친 세계 대공황. 실업률은 하늘을 뚫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세일즈맨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그가 판 상품은 구원이었습니다. 도덕적 순수함과 민족적 자부심으로 포장된 강력한 독일이라는 상품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순수함을 팔아도 그 모습이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대중에게는 금욕과 희생을 설교하면서 그의 핵심 측근들은 화려함과 사치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름다움, 럭셔리, 그리고 폭력이 서로를 먹여 살리는 기괴한 평행 경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나치가 등장하기 전 바이마르 공화국은 혼란스럽지만 자유분방하고 현대적인 문화가 꽃피던 시대였습니다. 베를린의 카바레, 재즈클럽, 아방가르드 예술은 자유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나치의 눈에는 그저 퇴폐일 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모든 것을 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현대미술을 퇴폐 예술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건축, 디자인, 그리고 제복의 칼 같은 정밀함에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는 단지 독일을 통치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독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연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연출에는 스타일이 필요했습니다. 1933년 권력을 잡은 나치당은 즉시 정치를 이미지 관리와 결합시켰습니다.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눈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대규모 집회, 퍼레이드, 포스터, 영화, 심지어 화폐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미학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전 도구는 종이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몸에 걸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복이었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매칭겐의 작은 양복점 재단사 휴고 보스입니다. 그는 일찌감치 나치당에 가입했고 그의 공장은 나치 돌격대의 갈색 셔츠, 친위대의 상징적인 검은 제복, 그리고 국방군의 야전 군복을 생산하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휴고 보스가 디자인한 세련되고
딱 떨어지는 제복은 군인들을 마치 현대판 로마 군단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차갑고 통일되어 있으며 소름 끼치도록 우아하게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검은 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옷감의 심리학을 꿰매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치의 엘리트들은 이데올로기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몰고 다녔습니다. 히틀러 리무진으로 알려진 메르세데스 벤츠 770K는 독일 기술력의 우월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방탄 기능까지 갖춘 이 차는 무적이라는 이미지를 투사하도록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바퀴 달린 극장이었죠. 심지어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디자인한 폭스바겐, 즉 국민차 프로젝트조차 선전의 도구였습니다. 나치 정권이 노동자 계층에게 현대적인 럭셔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로 마케팅되었죠. 물론 실제로 그 차를 받은 독일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금된 자금은 대부분 전쟁 물자 생산으로 전용되었으니까요. 약속은 거짓이었지만 그 꿈을 파는 것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대량 생산하는 동안 다른 기업들은 그 충성심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독일의 거대 화학 복합 기업이었던 이익 공동체 파르벤, 즉 I.G. 파르벤은 합성 고무, 연료, 직물 등 나치의 현대성을 구성하는 물질적 기반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아우슈비츠 같은 절멸 수용소에서 사용된 독가스 치클론 B도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 경제의 완벽하고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탱크 타이어를 만드는 공급망이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도 함께 만드는 그 끔찍한 효율성 말입니다. 한편 점령된 파리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협력이 비단과 향수에 쌓여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이 상젤리제 거리를 행진하는 동안 파리의 오트쿠티르 하우스들은 조용히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는 함락되었지만 패션 산업은 새로운 현실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나치 고위 관리들의 아내와 연인들이 새로운 VIP 고객이 되었죠. 디올, 발렌시아가, 니나 리치의 아틀리에는 점령하에서 조용히 번창했습니다. 특히 코코 샤넬은 독일군이 징발한 리츠 호텔에 거주하며 나치 정보장교 한스 귄터 폰 딩클라게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샤넬에게 전쟁은 비즈니스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반유대인 법을 이용해 자신의 유대인 사업 파트너였던 베르트하이머 형제로부터 샤넬 향수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이미 자산을 안전하게 해외로 빼돌린 후라 실패했지만 이 시도는 생존과 이익이 결합될 때 도덕적 경계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 럭셔리 역설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철저한 계급의 논리였습니다. 정권은 대중에게는 검소함을 설교했지만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특권으로 보상했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삶은 더 화려해졌죠. 히틀러의 지하 벙커는 검소했을지 몰라도 그의 산장인 베르크호프는 사치의 전당이었습니다. 붉은 대리석 벽난로, 프랑스에서 약탈해온 파노라마 창문, 유대인에게서 빼앗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죠. 공군 총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약탈한 예술품, 황금, 골동품으로 자신의 영지 카리난을 꾸몄습니다. 마치 전범을 위한 베르사유 궁정 같았죠. 동시에 선전부는 가난을 애국심으로 포장했습니다. 일반 독일인들은 조국을 위해 배급을 받고 재활용하고 희생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나치 엘리트들은 추방된 유대인 가족에게서 압수한 프랑스산 시가를 피우며 수입 진미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럭셔리 그 자체가 국유화되었습니다. 점령지에서 독일 요원들은 보석, 예술품, 모피코트를 톤 단위로 압수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목록화되어 저장되거나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재분배되었습니다. 로젠베르크 특수기동대라는 약탈 전문 부서는 렘브란트에서 르누아르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60만 점이 넘는 예술품을 약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식민화였습니다. 럭셔리는 제국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치에게 아름다움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 그 자체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제복, 완벽한 대칭의 건축물, 연출된 대규모 집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시각적 언어를 구축했습니다. 완벽하게 질서 잡힌 고통 위에 세워진 완벽한 세계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거짓말을 대규모로 파는 방법입니다. 비싸 보이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치 정권은 현대 마케팅이 여전히 의존하는 한 가지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학이 권위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파시즘을 패셔너블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일부는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제3제국은 단지 무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미학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특유의 외양, 사운드, 그리고 상징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에는 스펙터클이 필요하고 스펙터클에는 제작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국가 최고의 예술가, 엔지니어, 산업가들에게 선전 활동을 아웃소싱했습니다. 레니 리펜슈탈의 영화 의지의 승리는 나치당의 전당대회를 종교적 의식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알베르트 슈페어의 건축물, 즉 파시즘의 석조 대성당들은 정치를 행위 예술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적 인프라의 경이로움이었던 아우토반조차 국가적 영광을 위한 무대로 활용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1km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다. 그 완벽함의 이면에는 이윤이 있었습니다. 나치 경제는 국가 계약과 사적 축제가 얽힌 거미줄이었습니다. 크루프, 지멘스, 폭스바겐과 같은 산업 거인들은 정권 하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발판으로 번성했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는 수백만 명의 무급 노동자를 공급했고 이들은 대부분 소모품 같은 기계로 취급당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차와 군대를 위한 트럭을 동시에 생산했는데 이 모두가 강제 수용소의 노예 노동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휴고 보스의 제복 공장에서는 점령국에서 끌려온 여성들을 포함한 강제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파르벤의 이익은 홀로코스트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홀로코스트 때문에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고통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죽음의 수용소 바로 옆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착취의 산업화, 즉 양심이 제거된 자본주의였습니다. 하지만 나치 럭셔리 경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은 바로 절도였습니다. 정권은 예술품과 금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화폐화했습니다. 아리아와 정책을 통해 유대인 소유의 사업체들은 몰수되어 충성스러운 나치 당원에게 넘겨지거나 독일인 소유로 구조 조정되었습니다. 은행은 유대인의 계좌를 동결했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경제부는 자산을 새로운 이름 아래 재분배했습니다. 점령된 파리에서 이 과정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가족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물,
즉 그림 한 점, 다이아몬드 하나, 모피 코트 한 벌까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들이 목록을 만들고 가격을 매기고 압수했습니다. 파리 7구의 창고들은 고급 가구, 보석, 골동품으로 넘쳐났습니다. 약탈된 사치품들은 기차에 실려 독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나치 장교들의 집을 장식했습니다. 파리는 제3제국을 위한 거대한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강요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했습니다. IBM은 수감자들을 목록화하고 자원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천공 카드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국방군에 차량을 공급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연료를 보냈습니다. 체이스 은행은 전쟁이 한창일 때도 나치 관리들의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약탈된 금을 세탁하여 가명으로 예치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소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자본주의는 철저히 세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을 움직이게 한 산업 네트워크는 서구 금융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독일은 고립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연결되어 있었고 세계는 계약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윤리가 화폐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치를 잃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이 럭셔리 경제는 단순히 탐욕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은 계급 제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을 죄악이 아니라 운명의 가시적인 증거, 즉 선택받았음에 대한 신성한 확증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포의 현실을 감추기 위해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팔았습니다. 나치 엘리트들은 권위주의의 원조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들은 유럽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을 유혹한 시각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독일을 방문한 첫 외신 기자들은 그 깨끗함, 효율성, 현대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그 뒤에 숨겨진 노예 노동 수용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시스트 마케팅의 천재성이었습니다. 잔혹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 심지어 강제 수용소조차 이 기괴한 경제 논리의 일부였습니다. 그곳은 단지 살인의 장소가 아니라 경제 인프라였습니다. 벽돌, 제복, 부품을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기업들은 죄수들을 장비처럼 임대했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이 공급되었습니다. 장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는 대량 학살뿐만 아니라 회계 장부와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은 I.G. 파르벤과 크루프의 범죄를 폭로했지만 대부분의 경영진은 짧은 형기를 마치고 전후에 다시 사업가로 복구했습니다. I.G. 파르벤은 훗날 바이엘, BSF, 헥스트 등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기업들로 분할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지멘스, 폭스바겐은 모두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익을 낸 후에야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치 럭셔리의 제국은 1945년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브랜딩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의 이야기가 됩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의 럭셔리 경제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경제와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착취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포장하고 이미지가 현실을 압도하며 윤리는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에 아웃소싱되는 세상 말입니다.
1945년 이후 세계는 다시는 안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억력은 짧습니다. 나치의 전쟁 기계를 만들었던 바로 그 회사들이 전후 유럽의 소비주의적 꿈을 재건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자유를 팔았고 휴고보스는 장교 대신 경영진에게 옷을 입혔으며 지멘스는 수용소 대신 가정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역사는 브랜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련되게 광을 내주었죠. 럭셔리는 파시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럭셔리는 언제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나치의 사치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제복과 리무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계의 가장 오래된 진실, 즉 이미지는 모든 것을 구원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논리가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완장을 로고로, 제국을 공급망으로, 선전을 광고로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한쪽 끝에는 값싼 노동력이, 다른 쪽 끝에는 세련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포장된 미덕의 환상이죠. 현대의 명품 산업은 더 조용한 버전의 동일한 교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생산된 핸드백이 여성의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팔립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숲을 태우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판매하는 그린워싱에 열을 올립니다. 시스템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운영 방식 면에서 말이죠. 권력은 의상이 필요합니다. 1930년대에는 검은 제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잘 재단된 수트나 실리콘밸리 CEO의 후드티입니다. 어느 쪽이든 권위, 자신감,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나치가 미학에 집착했던 것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선하게 보이게 만들려면 우선 비싸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덕과 마케팅의 경계는 언제나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휴고 보스, 샤넬, BMW는 모두 전쟁 중에 쌓아올린 명성을 활용하면서도 과거와 거리를 두며 성공적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먹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취향이 법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즉 서사를 깨끗하게 세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이미지가 가진 조용한 힘입니다. 그것은 정의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이데올로기에 집중합니다. 연설, 집회, 전쟁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모든 독재의 이면에는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모든 잔혹 행위의 이면에는 이윤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의 상징 이면에는 디자이너, 공장, 그리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은 단지 정치적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 모델은 죽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을 뿐입니다. 돈으로 무죄를 살 수 있는 한 권력은 언제나 멋진 옷을 입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꿰뚫어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련됨을 진보와 브랜딩을 미덕과 럭셔리를 정당성과 혼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금융교육은 주식 차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미지의 함정을 간파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역량 강화를 약속하는 명품 광고를 볼 때 과연 누가 진정으로 힘을 얻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한 기업이 전통을 주장할 때 그 전통을 세우기 위해 누구의 유산이 지워졌는지 물어야 합니다.
한 제국이 부유함을 과시할 때 그 환상을 위해 누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나치 엘리트들은 국민이 굶주리는 동안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억만장자들은 전용기 안에서 지속 가능성을 설파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보여주는 방식, 즉 옵틱스일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마케팅은 분명히 반복됩니다. 제3제국은 권력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권력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불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겁니다.